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H20은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웰보다 성능이 낮지만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들어가 중국 수출 전용 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이번 수출 제한 조치로 엔비디아는 수조 원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합니다. 최 부총리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한미 재무장관 회의가 잡힌 건데요. 상호 관세 외에도 원달러 환율 문제 등이 거론될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은 올해 예금과 금, 채권 등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25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부자들은 올해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두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동산 매수 의향은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투자 지원을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첨단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선 투자금의 50% 범위 안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관세 등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업계엔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정부 지원이 약속대로 이루어질지 반도체 관세가 삼성전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미국의 상호관세 폭탄에서 일단 빠졌지만 국가 안보 관련 품목으로 분류돼 조만간 관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위기 대응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세 전쟁과 그 파장, 우리 업계의 대응 등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이죠. 양향자 전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반도체 지금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여러 가지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정부도 금융 투자 또 여러 가지 대출을 더 늘려서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지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양향자 의원님 이 늘어난 규모, 내용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니까. 26조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해서 다행이기는 하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목마를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네,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늘 강조했듯이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이자 경제 안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재정 투자 규모도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투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반도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패키지 영역이 워낙 중요하게 됐습니다. HBM 우리 주력 제품이 HBM이 되다 보니까 이제 패키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래서 AI 시대에 필수적인 HBM 패키징. 다시 말해서 백엔드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33조 원 투자가 늦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 속도전인데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털커덕 가다가 투자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기업들에게는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로드맵을 가지고 집행을 정확하게 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 늘어난 건 좋지만 아직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목마를 것이다. 속도전을 많이 해야 된다. 이번 지원을 보니까 소부장 산업의 그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동안에 조금 얘기가 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소부장 기업들에 조금 힘이 되겠어요, 이 정도면? 이게 이제
의원 입법 단계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다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러니까 보조금을 직접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정부 재정으로 직접 바로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들어갔던 것 같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기존의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총액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주로 칩 메이커들이 될 텐데 전력이라든가 용수와 같은 인프라 같은 것들 투자할 때 그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상향이 됐다는 거, 2배 정도 상향됐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송전 지중화 같은 것들이 꽤 많이 돈이 드는데 이 중에 거의 70%, 80% 정도를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소부장에 대해서 정말 투자 보조금을 줬다라는 거 최대 50%까지 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절반 정도를 투자한 것들을 다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또 세액공제는 기존에 한 뭐 30%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미 받고 있는 거 기존에 있었던 제도. 그래서 두 개를 합쳐버리면 한 100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실제로 한 10억 원대 정도만 현금으로 지출이 되게 되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사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한테는 이 정도 금액이 뭐 적은 돈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은 상당히 저는 내실이 있는 제도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도 우리가 더 키워야 되는데 조금 지원이 늘어나니까 왜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용인의 남사 그리고 용인의 그 원삼 투자에 있어서 전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렇죠. 개통 까는데 굉장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번에 이런 어떤 새로 통과된 법안 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아마 단비처럼 또 공기가 짧아질 겁니다. 이 클러스터 조성하는 그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자체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그 알겠습니다. 52시간 네, 52시간. 때문에 네. 갈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통과가 안 되면 혹시 정부가 발표한 것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좀. 아니요. 제가 22년 말에 반도체 특별법 당시에 그 반도체 패키지법으로 국가 첨단 전력 산업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은 다 돼 있습니다. 기본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패키지법 이번에 또 시즌 2 법안에서 52시간을 담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을 담았는데 그게 52시간에 묶여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나 이런 것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박사님 52시간을 왜 그 법안에다 넣는지 저는 그 야당에 묻고 싶습니다. 왜 그 법안을 반도체법에다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주 52시간 예외 네. 조항을 이제 네. 반도체 연구 인력에 한해서만 주 52시간 예외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담으려고 했느냐. 그렇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거는 첨단 산업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법안인데 만약에 반도체만 52시간을 뭐 유예를 허용해 주자 이러면 또 다른 산업에서는 얼마나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어보셨으니까 네. 사실은 이 주제 가지고는 저도 이제 타방송에서 많은 토론들을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정말 반도체를 어떻게든지 빨리 시간이 늦지 않도록 살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별도로 처리하는 게 저는 더 맞습니다. 효과적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50환자는 따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지만 반도체만 R&D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2차 전지 다 마찬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이라든가 좀 더 상위에 있는 법에서 R&D 관련된 뭔가 조항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반도체 특별법에서 사실 52가지를 빼면은 여야의 상당 부분이 합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사실 그런 좀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의원님들께서 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반도체를 잘 모르면 이 법안을 설득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반도체를 근데 잘 만약에 모르면 저는 이제 만약에 네. 이제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리를 좀 했을 텐데 만약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직접 이 법안을 입법하거나 좀 통과시키는데 직접 역할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럼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금 전면 재검토한다 그러는데 혹시 그런 정책과 우리 반도체 정부의 반도체 지원과 좀 충돌되는 그런 건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지금 직접 보조금을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혹시라도 미국이 나중에 딴지를 걸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물론 재원 이슈가 가장 크긴 하겠지만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 때는 대놓고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걸림도 하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칩스법 다시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 쪽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한국도 직접 보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조금 어려워지는 입장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규모만 놓고 보면은 사실 워낙 지금 대만과 미국, 일본, 심지어는 유럽에서도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하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미국도 사실은 한국 기업들은 아직 못 받았지만 인텔이나 TSMC는 일부분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만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지금 요 정도 규모의 직접 투자금과 그다음에 반도체를 위한 특별법 정도, 입안 정도를 뭐라고 할 다른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좀 더 강하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이런 예. 걸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 자국 어떤 산업에 더 영향을 깊이 미치는 어떤 품목들. 기업들에 예. 의해 기업들에게 더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 예. 삼성이나 SK가 있는 대한민국은 우선순위를 좀 뒤로 미뤄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좀 우선순위를 네, 뒤로 네.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 근데 먼저 협상은 먼저 조금 이루어진다는데 그렇죠. 일본과 함께 인도 우리가 어느 정도 협상이 뭐 다음 주 중에 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 관세입니다. 당초 관세를 매겼다가 전자제품과 함께 지금 유예가 됐는데 이게 유예가 된 게 아니다. 반드시 매기겠다. 이게 국가 안보 관련 조사를 한다. 이 어떤 취지로 지금 반도체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걸까요, 이 박사님?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상무국하고 백악관하고 계속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가장 최근 버전은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면제해준다 한 적 없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만간 구체적인 세율을 얘기할 거다라는 얘기할 게 거다. 가장 최신 버전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다음 주 중에 얘기하겠다는 게 이제 주말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번 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달력으로 보게 됐을 때 그때 보면은 일단 얼마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질문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반도체 관세. 예.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각 국가별 고관세는 일단 90일이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지금 10%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중국만 기본 지금 관세만 145%이고 매겨 있고. 그런데 중국, 보면 품목별 관세는 아직 남아가 있어요.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만약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 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물론 그 원인은 지금 안보 어쩌고 해가지고 네, 무역 국가안보. 확장법 232조를 들먹이고 있고 어쨌든 그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미국 행정부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어떤 거든지 이유는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 일단 기준은 기존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됐던 제품이 25%이기 때문에 정말로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가 하면 25%가 일단 기준선이 될 것 같은데 단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별로 차등을 줄 것이냐, 일부 예외 기업별로 예외를 둘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현재 미국 상무부에서 보니까 1962년 무역 확장법 232조 그에 따라서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그런데 이 조사가 최대 270일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아직까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정리된 게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예. 이럴 때 우리의 협상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협상을 본격적으로 한다는데. 최근에 제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도 우리나라 예. 삼성이나 SK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이 협상력이 굉장히 좀 약한 것 아니냐. 우리가. 네, 대한민국이 대미국을 향해서 협상력이 너무 약하고 기대했던 그런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러니까 정부가 다른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 역량을 협상에다가 집중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네. 협상력에 잠깐만 더 언급하자면 우리가 협상할 수 있려면 우리가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되고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좀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우리의 지렛대가 뭐냐, 우리의 우리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HBM, 메모리 반도체밖에 여전히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향후 5년, 10년 로드맵에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 HBM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 그 미국이 민감 국가 지정하면서 발효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들어간 거죠. 네. 민간 근데 국가.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2019년에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때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그때도 어떤 반도체 소재, 플루린 폴리미드, 뭐 EUVPR, HF 불화소소 요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지정을 했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세 가지 제품을 머티리얼을 우리가 수입을 못하면 반도체 제조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일본 경제에 영향을 더 크게 미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협상력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건지 저는 좀 더 어떤 협상단이나 협상의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피지기 백전백승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세가 우리 이주환 박사님 현재 만약에 예상한 대로 품목별 관세 반도체 25% 정도 매긴다면 그 영향은 누가 가장 많이 받고 어느 나라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는 어느 정도 피해를 받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편의상 반도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긴 한데 이제 정말 관세라는 거는 이제 관세 코드에 어디가 포함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반도체 칩이라고 하면은 HS825 그러니까 854에만 붙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큰 영향은 없어요. 우리는 반도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까지 다 포함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미국제 수출이 많은 건 칩 자체는 많지가 않고 왜냐하면 우리의 칩은 중국이나 대만, 홍콩, 베트남으로 대부분 다 수출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가 주요 부품이 되는 제품 대표적인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수출을 미국으로 많이 하는 게 SSD 제품이 하나 있고요. SSD 기업용 하고. 서버에 들어가는 플래시 SSD가 하나 메모리. 있고 또 하나 이제 컴퓨터 부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디램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디램 모듈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삼성 하이닉스가 많은 제품이 다 들어간다 볼 수는 없는 게 디램 모듈 업체는 따로 글로벌 외국 업체들이 있어서 거기에 어느 나라 칩이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근데 S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니까 SSD 같은 경우에 포함되게 되면 오히려 더 타격이 클 것 같고 디램 모듈이 되면은 한국 기업들의 일부 내수가 조금 수요가 부족해지는 정도일 뿐이지 사실은 기업에 직접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사실 어떤 품목까지 구체적으로 부과되는 대상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우리의 같습니다. 반도체 칩의 칩 상태로 미국에 가는 거는 우리 전체 수출에서 1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칩 상태로 가는 거는. 예. 대부분 중국이나 대만, 홍콩으로 그렇죠. 가는 거니까. 1위가 중국, 2위가 홍콩, 3위가 베트남, 4위가 대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한 번 가공해서 중간 완제품 상태로 가는 게 미국으로 가는 게 지금 두 품목이 굉장히 금액이 큰데 이게 그냥 반도체 코드로만 하면은 제외되는 품목인데 하나하나 제품을 막 나열해가지고 포함시키기 시작하면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전략을 갖고 나올지도 우리가 지금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력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하나하나 분리해가지고 적용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과연 그 대응력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정보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까요? 어떻게 누가 가장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네, 듭니다. 왜냐하면 2024년 기준에 미국에 약 14조 규모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4조라는 게 뭐 반도체가 포함된 여러 가지 제품을 전체 반도체라고 다 포함된 규모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전체 수출의 7.5%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10%에 육박한 우리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새롭게 생각한 게 왜 미국이 저렇게 관세 정책을 펼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펼까? 왜 관세를 가지고 이렇게 그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트럼프가 이제 자국 우선주의에 있어서 반도체의 제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안 것 하나. 근데 국내 상황에서 그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화이트 푸어들의 어떤 그 노동자들의 힘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백인들. 네, 예.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부에 있는 화이트 푸어들 백인들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삶이 이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중부가. 백인 근로자들이 근데 미국이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전쟁이 나면 파병을 하고 음. 그런 사이에 이 서부나 동부 쪽으로 젠슨 황 같은 어떤 그 배고픈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예. 이민자들 후손들이 들어와서 예. 그 빅테크들을 만들면서 예. 완전히 그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 부상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부에 있던 정말 전 세계를 책임졌던 그 네. 노동자들이 어려워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그 소득세라든지 이런 기업의 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낮춰줘야 되는데 예. 낮춰주고 나머지 국가 경쟁력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래서 관세에다가 자꾸 이제 네. 세금을 올리고 있는 네, 상황인 것 수입은 같아요. 관세로. 네.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알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네, 같더라고요. 뭐 네. 과연 그런 뜻대로 트럼프 네. 대통령의 그런 관세 정책이 뜻대로 될지 뭐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늘린다고 하지만 관세 매기면 무역이 줄어서 관세가 덜 거친다면 될 수도 없을 텐데 참 어떤 게임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떻게 될지는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세 전쟁 속에서 뭐 해외 기업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주의에 좀 영합한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엔비디아가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AI 인프라 구축에 700조 원 투자를 하겠다. 이 엔비디아의 계획은 뭡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어떤 호응하는 어떤 구상이 뭡니까, 엔비디아? 실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이번 그 발표가 뭐 새로운 것이기보다는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에게 이제 조금씩 합쳐가지고 금액을 이제 키워가지고 발표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예.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체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단순한 부품 업체가 아니라 내가 서비스까지 서버로 운영하는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를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에는 기존 같으면 많이 지었겠지만 미국에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정치 역학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차피 할 투자라면 미국에 몰겠다라는 얘기가 보이고 있는데 제가 바로 최근에 미국 기업들한테 자, 무역 장벽이 높아졌을 때 관세가 정말 높은 고율로 했을 때에 그럼 미국의 공장을 짓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했을 때 어때요? 관세가 가장 낮은 나라의 공장을 짓겠다. 네. 미국에 짓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미국에 짓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않겠다. 지금 뭐? 사실은 기업과 경제 사실은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아무리 관세를 때려도 미국이 사실은 지켜야겠다. 미국에서는 정치권에서는 관세를 많이 하면 관세 물지 않기 위해서 공장을 미국에 짓겠지라는 게 단순한 논리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가 낮은 곳을 찾아 거기에서 공장 짓고 관세를 무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그 코스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고 나서 미국에 유리한 기업들은 미국에 짓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TSMC랑 엔비디아인 거고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미국 고객들에 대해서는 완벽한 을로서의 입지가 있는 슈퍼 을로서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가격 전가도 있고 그다음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가격을 다 해버리면은 부품을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가져오더라도 그건 전가해버리고 일부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전략인데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은 그걸 따라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객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한 100% 개런티된 물량에 대한 확고함이 없는 상태에서 공장을 무조건 지어놨다 나중에 그 공장이 가동률이 뚝 떨어지게 되면은 딱 비용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뭐 철수하기도 힘들어지고 유지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엔비디아가 그렇게 대규모 투자 계획을 미국에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8월 보니까 엔비디아의 중국에 수출하는 H20 새로 칩이잖아요. 네. 이 수출을 제한을 했더라고요. 대규모 투자 발표에서 뭔가 기대를 했을 텐데 이런 또 통제 조치를 받은 건 이건 어떻게 엔비디아에는 큰 타격 아닙니까? 이거? 실적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으면 오늘 지금 빠지고 있죠, 주가가. 10% 가까이 장외 시간 외에서 빠지고 시간 외 거래에서 시간 내에서 빠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것 거기다가 때문에요? 또 소부장 기업 중에 가장 큰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워낙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거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훨씬 더 기업들한테는 두려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 슈퍼 을의 위치에 있으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기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 국내에서도 국내 빅테크들에서도 기술을 제대로 패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늦은 것 같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지키는 네, 길이 네.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무기다 그러는데, 자, 엔비디아가 미국의 공장을 다 지켰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TSMC가 납품하는 칩에 들어가는 HBM이잖아요. 이게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데 이건 국내에 생산해서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국내에서 네, 생산하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한국에 생산하면 안 된다. 미국에 생산하 이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결국에는 대만에 부과되는 관세가 현재는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는 다 대만의 TSMC 공장으로 가서 최종 칩 모듈로 만든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에 내리는 관세보다 대만에 내려지는 관세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인 거고요. HBM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반도체 품목별 관세하고 지금 뭐가 1차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면 5개 나라 중에 대만은 빠져 있었잖아요. 우선 협상 대상에서 영국, 인도, 한국, 일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대만에서 만들어진 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TSMC도 미국의 양동 전략을 취하는 것 같아요. 일부는 대만에다가 최신 공장을 하고 최신 공장보다 1년 정도 지연시킨 것들을 미국에 짓겠다는 전략인 거고요. 지금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TSMC 선뜻 미국에 공략을 지을 수 없다는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해서 우리는 같은 전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함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놀라웠던 것이 TSMC 공장을 지을 테니까 엔비디아 보고 TSMC에 투자하라고 했던 그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 게 예. 우리도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미국에 좀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HBM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는 대만으로 가서 TSMC가 엔비디아에 공급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갑자기 투자를 미국에 더 늘려서 공장을 더 확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그래서 좀 우리 대응 능력이 좀 그렇게 해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미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제대로 미국의 어떤 그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을 확인하게 되면 그렇게 무조건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파트너십의 어떤 공급망 사슬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자, 이 반도체 관세 때문에 반도체에 투자하는 분들 참 걱정이 많은데 일단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 1분기 비교적 영업이익이 괜찮았잖아요. 이제 SK 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 어떻게 뭐 HBM 메모리 왕자가 됐는데 좀 실적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1조 원 정도 더 나와서 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정확한 것은 아직 월 말이 되면 나오겠지만 제가 유추해 보건데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많아야 1조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반도체만 모바일 본다면? 빼고 하만 빼고 디스플레이 빼고 가전 빼고 나면 그럼 1조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 1분기보다도 안 좋은 거예요. 작년 1분기에 삼성전자 DS 부분의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1조 9천억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하이닉스는 훨씬 몇 배로 뛰었는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는 오히려 반토막이 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만 놓고 보면 좋아진 게 아니라 훨씬 안 좋아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나오겠지만 시장 예상은 7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 4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들지만 여전히 초호황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같은 반도체 회사지만 같은 한국 기업이지만 온도차가 많이 나네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혹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BM의 경우에는 결국 한 70%까지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HBM3 그다음에 HBM4까지 이어지는 그 시장의 어떤 호황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에게는 더 뼈아프죠.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의 비즈니스는 거의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발열 문제 아직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달까지 아마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마 그 2A로 이렇게 그 테스트가 진행된 것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이쪽에서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네, 별로 좋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관세 영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까지 관련 토론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향자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반격하도록 꺼내들었습니다. 히토류는 각종 첨단 기술 분야의 필수적인 원자재인데요. 문제는 히토류 수출 통제를 전 세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상호 관세에 맞춰서 히토류 수출 제한, 가끔 이게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커질 때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중국이 지금 미국에 히토류 수출 제한을 했잖아요. 네네. 우선 어떤 히토류 수출 제한을 했습니까? 예, 우선 뭐 수출 제한을 직접적으로 수출하지 마시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허가? 그래서, 예.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상무부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좀 강요를 했고요. 예. 그럼 등록하는 기간이 대략 한 45일 정도 되거든요. 2달 정도 됩니다. 그럼 2달 동안 기다리다가 또 등록을 또 거절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또 수출 제한이 또 늘어나게 돼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번에 언론에서 수출 제한된 히토류가 6가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7가지입니다. 7가지? 예. 그래서 뭐 사마륨, 가돌리늄, 뭐 테르뷴, 디스프로시움, 루테튬, 스칸듐 뭐 이렇게 이토륨 이렇게 좀 전문 용어가 들어가는데 좀 따라하기도 어렵네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는 히토류만 수출 제한하는 게 아니라 히토류 관련 품목까지 같이 막았습니다. 히토류 관련 품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스프로시움이라는 게 히토류 자석 만들 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히토류 자석 만들 때 디스프로시움만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디스프로시움 관련 품목으로 이렇게 딱 고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디스프로시움뿐만 아니라 뭐 테러비움 디스프로시움 철 합금 예. 또는 네오디듐 철 붕소 이런 연구 자석용을 전부 다 막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국 바깥에서는 히토류 자석을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히토류 자석을 못 만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모터가 들어간 모든 제품이?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뭐 전기차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터가 그래요?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에도 모터뿐만 아니라 뭐 스피커라든지 카메라, 액추에이터에도 다 히토류 자석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생산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히토류 관련 수출 제한이 2010년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 있을 때도 일어났을 때 가격이 올랐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다른 곳에서도 대체 가능해서 그곳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가격을 우리가 더 지불하겠다고 하더라도 수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살 수가 없다. 예,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 거죠. 예. 그렇게 되면 히토류 자석이 들어 아까 말씀드린 완제품이 생산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하고 중국하고 어떤 외교적으로 해결이 만약에 안 된다면 물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산을 사면 됩니다. 일본산을. 근데 이제 일본산의 문제가 가격이 3배나 비싸요. 그래서 그동안 안 썼단 말이죠. 일본산이. 그래서 일본은 중국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 호주산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히토류라는 게 좀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갈등에서 히토류 통제되는 걸 봤으면 히토류라는 게 정확하게 뭐고 이게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가공은 어떻게 되고 있고 히토류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히토류라는 게 총 17가지 원소이긴 하거든요. 17가지? 그런데 히토류 사용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17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 서너 가지 됩니다. 그건 이제 자석 만들 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히토류의 48%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뭐 70% 가까이 히토류 자석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히토류 자석. 히토류는
자석이다라고 곧 자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는 정말 마이너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자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막은 게 사마리움, 디스프로시움, 뭐 터비움 전부 다 히토류 자석 만드는 겁니다. 자석을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민간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타격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에서. 그래서 자석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방산입니다. 미국은 무기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 중히토류가 이번에 차단한 게 전부 다 무기로 다 들어가는 분야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아픈 걸 쥐었구나. 맞습니다. 네. 뭐 히토류가 보통 뭐 톤 단위로 사용이 되거든요. 무기 하나 만들 때 예를 들어 F-35 같은 경우는 414kg에서 440kg. 그다음에 뭐 뭡니까 버지니아급 뭐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몇 톤씩 사용한단 말이죠. 히토류 자석을 히토류 자석하고 히토류 뭐 각종 뭐 마이너 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대체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럼 그걸 다 중국이 다 생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생산합니다. 그 원재료를 다 중국이 생산해 왔던 것이고. 근데 뭐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는 98% 정도. 디스프로슘? 예. 98%? 예. 그리고 나머지도 거의 뭐 전량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중히토류는 예. 다이아몬드도 여러 나라에 좀 퍼져 있는 것이고 다 그런데 왜 중국에만 그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있죠. 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게 왜 그동안에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그렇게 남발을 했음에도 우리가 그럼 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느냐? 가장 큰 문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이거는 뭐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이 방사성 물질도 많이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정화처리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방류를 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 경쟁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예. 호주산이 아까 왜 비싸다고 말씀드리냐면 환경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환경 비용이 원가가 올라가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 과거에 히토류 자석을 이제 최초로 발명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중국이 80년대 말 9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의 히토류 자석 그 생산 장비하고 기술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히토류 또 내부적으로 히토류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제 시설 이런 걸 갖추고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일본을 밀어내고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히토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히토류 자석 개발이 아니라 아주 싼 중국산 히토류 자석을 수십 년간 수입만 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업을 비난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가장 빨리 만들고 가장 편하고 싸니까 갖다 쓴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죠. 그럼 수출 지금 히토류 중국이 수출 통제 제한하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텐데 우리도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죠? 맞습니다. 전부 가져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는 당분간은 큰 타격이 안 됩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미국이 그 비축분을 갖고 있거든요. 6개월 정도? 예. 그럼 그 방산 분야 이제 다 사용이 될 텐데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4월 4일 수출 금지 내리기 이전까지의 그 히토류 자석을 우리가 수입을 했단 말이죠. 그건 통관이 되고 있어요. 근데 4월 4일 이후에 지금 히토류 자석이 통관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아직 이제 언론에 공개는 안 됐는데 좀 있어 알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히토류 자석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지금 재고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방산 업체들도 히토류 자석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씁니다. 회사들이 좀 많이 쓰고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말씀해 주세요. 예. 한화부터 시작해서 한화. 그런 쪽으로 한화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입니까?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방산 기업들은 다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 무기 쪽으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고를 파악하고 있고 그 재고가 많지 않으면 실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곧 생기겠네요. 생기겠죠.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을 해서 일본 자석을 지금 급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원가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비싸죠. 비싸죠. 3배 이상 비쌉니다. 3배 이상. 3배 이상 비쌉니다. 비싸서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경쟁이 또 안 되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중국산 가전이 아마 전 세계를 휩쓸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 가전이. 그렇죠. 다른 건 원가가 올라가서 비싸니까. 맞습니다. 무섭구나 중국이. 무섭습니다. 근데 히토리움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요 핵심 광물, 흑연, 뭐 코발트, 리튬, 망간, 다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이것도 다 중국에 우리가 다 중국에 의존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히토류 아까 뭐 자석 같은 경우는 99.3%, 막 99.6% 이렇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인조 흑연 뭐 98.8%. 98.8.
천연 흑연 97.6%, 네. 코발트, 리튬, 망간, 전구체 94.1%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급망 구축에 상당히 소홀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급망 구축을 하려고 해도 이 환경 피해, 환경 문제 때문에 선뜻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국내 증시에서 히토류 관련주가 뭐 급등하고 있다 그래요. 무슨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대체는 불가능하고 뭐 여러 뭐 언론이나 예를 들면 뭐 논문에서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실에 반영을 하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뭐 기준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료 자체를 막아놨는데 중국에서 원료를 사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조 원료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히토류 자재 생산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요? 예, 어디입니까? 성림 첨단이라고 있거든요. 성림 첨단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에 한 곳이 있는데 이게 관련 기업이 지금 좀 오르고 있더라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예를 들면 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성림 첨단 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이제 대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쪽이 좀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성림 첨단이라는 회사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자석을 만들긴 하지만 자석이라는 게 생산할 때 전처리와 후처리가 있거든요. 예. 이 전처리는 자석을 만드는 것이고 그 물리적인 자석 만드는 것이고요. 후처리는 이 만든 자석을 그 중위토류 아까 뭐 디스프로슘이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위토류 있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자단한 거 그걸 코팅을 해가지고 소결 구워서 흡수시키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림 첨단이라는 업체는 전처리를 못해요. 히토류 자석을 중국에서 사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한들 근본적인 한계를 탈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제해버리면 못 받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림 첨단 산업으로부터 국내 공급받는 업체가 있더라도 같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서 이게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 한계를 조금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중국에 사오지 않으면 통제를 해버리면 아무리 히토류 뭐 대체한다고 하는 기업들 얘기가 조금 공허한 얘기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렇게 느낌이 드네요. 근데 뭐 우리나라 아까 성림 첨단 산업 얘기도 있지만 우리도 뭐 히토류가 있다. 뭐 강원도 영월군 그 상동이죠. 뭐 텅스텐 광산 개발하자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온다는데 이게 뭐 30년 전에 폐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여기서 무슨 히토류가 좀 나오는? 아닙니다. 거기서 히토류는 나오지 않은데 상동 광산 같은 경우는 이제 폐광을 했다가 중국이 텅스텐 수출 제한을 했단 말이죠. 텅스텐 수출 제한. 그 미국에 대항해서 지금 미국이 이걸 지금 개발해서 전량 가져갈 겁니다. 무기 사는데 사용할 겁니다. 우리나라 상동 광산. 근데 이제 히토류는 강원도 예를 들면 홍천이라든지 우리 뭐 충북 우리 충주시 예를 들면 묵동마을 뒤편에 어뢰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가기도 했는데. 충북 어디예요? 충주시. 예, 묵동마을이라고 있어요. 묵동마을이에요? 묵동마을 뒤산에 보면 그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다음에 강원도 홍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 2천만 톤이 넘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경히토류예요. 경히토류는 뭡니까? 이제 아까 중국이 차단한 건 중히토류라고 해서 자석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 이 경히토류는 차단을 안 했어요. 이건 자석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호주에서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좀 다른 산업.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유리 산업에서 연마제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세륨 같은 이런 경히토류란 말이죠. 이런 경히토류는 값어치가 좀 낮습니다. 경제성이 낮고 또 품위도 우리가 좀 낮아요. 우리나라께 예를 들면 뭐 0.14%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원강에서 따지면 1톤당 히토류가 1.4kg 정도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원강에서 히토류가 많게는 뭐 130kg씩 들었단 말이죠. 우리는 1.4kg 들었는데 이 경제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떨어지는군요. 근데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련소를 우리가 지을 수가 없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재련소를 지어야지 뭐 태국,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지금 원광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도 히토류가 많이 나와요. 원광이. 근데 이 원광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 44,000톤 이상 미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지금도 히토류가. 근데 이걸 전량 중국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다 재련을 해서 원하는 목적별 원소로 분리한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나와요. 베트남에서 히토류가 생산이 됩니다. 전량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재련하고. 그래서 히토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재련하는 곳.
재련을 거의 다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다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중국이 뭘 감사하느냐? 환경 파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자신 있는 겁니다. 이들 할 수가 있냐?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이걸 누가 합니까? 그럼 할 수가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혹시 히토류 수출이 히토류가 어떤 갈등의 어떤 무기가 됐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이거는 뭐 한 15년 이상 뭐 주장이 오고 정부에서 조금 진행하다 말다 그랬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어떤 국가나 어떤 국가들하고도 손을 잡고 상호 이익을 위해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재련소를 우리나라에서는 지을 수 없지만 제3국에 뭐 베트남이나 이건 뭐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베트남은 또 그 환경을 또 감수를 해야 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지어야 됩니다. 예, 같이 짓고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고 그쪽에 상당한 어떤 뭐 이권을 주든지 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카드 말고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중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자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 히토류 광물. 독자적인 광물 공급,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대책을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셨는데 뭐 특별한 진전이 없었어요? 없죠. 힘들죠. 알겠습니다. 네. 정부가 좀 다시 한번 이런 말을 좀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히토류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 국제전략자원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미 행정부와 관세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미국의 압박에 응한 75개국 중에서 먼저 마주 앉게 되는 15개 나라 중 우리도 일본 등과 함께 최우선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알래스카 LNG 수입이나 조선기술 협력 등 우리에게 카드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게임입니다. 어떤 패를 언제쯤 꺼내 얼마나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지 복잡하지만 그 열쇠 또한 미국이 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은 정부 협상팀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협상팀의 애국심을 믿고 기다려줍시다. SBS BG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